할당 효율적 개념에서는 제가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용어의 정의가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나왔는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용어인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다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온 거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 불안전? 불안전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 이유를 찾는다. 오로지 딱 하나. 뭐만 나왔을 때? 투기의 원인만 물어보면 그때는 할당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할당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배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몰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체가. 그죠? 몰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당 비효율적에서 찾더라. 그래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실제로 완전 불안전? 불안전 경쟁 시장이어서 정보의 차이가 발생해서 정보 가치가 존재할 수 있지만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 수는 있다. 그게 포인트였죠. 그 정보 가치와 뭘 같게 만들면? 정보를 입수하는 비용을 일치하게 만들면. 정보 가치 1억일 때 정보 비용 얼마 만들면? 1억 만들면 최종적인 초과인이 빵이 됨에 따라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은 될 수 있다. 그게 끝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정보 가치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정보 가치는 하나의 금액이다, 두 금액의 차익이다? 두 금액의 차익. 확에서 불을 뺀다, 불에서 확을 뺀다? 확에서 불을 뺀다. 환불 원정대? 확불? 확불. 환불 원정대라고 기억해 두시면 절대로 안 헷갈리실 거예요.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거 딱 보면 헷갈려요. 그것마저도. 심지어. 그것마저도. 그래서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는 산술 평균하여 구한다. OX? X.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 중에 산술 평균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은 산술 평균하는 게 한 가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와본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다 무슨 평균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예, 가중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1년 뒤 금액, 2년 뒤 금액이라고 주면 걔를 무조건 뭐로 고쳐놓고 푼다? 현재 가치로 고치자. 고개 드시고 1억 1000이면 1억인 것이다. 1억 2100만 원이면 걔는 분명히 몇 년 뒤 금액이다? 2년 뒤 금액이다. 걔는 현재 가치가 얼마다? 1억인 것이다. 2억 4200만 원이 나오면 2, 4, 2, 1, 2, 1. 한 배, 두 배, 한 배. 2년 뒤 금액일 것이고 분명히 할인율은 10%일 것이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이 뭔지만 알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응용해서 푸실 수 있어요. 그럼 잠깐만 여기 보실까요? 제가 금액을 놓고 이렇게 해볼 때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지금 부동산 정책론 들어갈 때 제가 갑자기 부동산 문제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죠. 잠깐만. 제가 우리 부동산 시장론 부분에서 인젠방 공부할 때 투기라는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은 다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론은 정부가 펼치는 건가요? 정부가 펼치는 게 정책이죠. 그럼 정책론의 이해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면 되나요? 정부 입장에서 이해해야 되나요? 정부 입장이 돼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정부는 돈이 있어서 사고자 하는 욕구에 돈이 있는 사람, 걔를 시장에 효과 있는 수요라고 그랬죠? 무슨 수요라고 했었죠? 시장에 효과 있는 수요. 유효 수요죠. 그럼 유효 수요는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기능이 시장의 기능이었잖아요. 그럼 돈 가진 사람이 자재 좋은 거 써서 15억짜리 아파트 만들어줘 그러면 시장이 만들어주네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아파트를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의 원리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유효 수요자들을 대상으로는, 주택 수요를 대상으로는 정부의 개입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장 원리로 다 해소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고자 하는 요건이 있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고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층. 특히나 무주택 저소득층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시장에다 대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봐도 집을 줘 이렇게 얘기해봐도 시장은 듣지도 않네요. 왜?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시장은 오로지 유효 수요만 따지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라고 계속해서 물어봤던 문장이 있냐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일 필요는 없다. OX? X죠. 뭐만 따진다? 유효 수요만 따지게 돼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이제 저소층 입장에서는 저소층도 집을 갖고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냥 시장에 방치해두면 집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죠. 네. 그럼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서 집을 만들어줘야 된다? 정부가 개입해서 저소층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저소득층의 주택 수요는 부르는 말이 다르겠네요. 다르게 불러야 되겠죠. 고소득층의 주택 수요와는 다르게. 그래서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택 소요라고 불러요. 아까 봤던 그 페이지에 있는 건데 거기까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교재에 155페이지 다시 잠깐만. 보셨어요? 예, 155페이지 정확히 중앙에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주택 소요와 수요의 비교라고 해서 박스가 있습니다. 155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그때 주택 수요는 시장 경제상의 개념이고 효율성의 확보이며 시장 기능으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시장 원리에 맡겨둔다. 방임. 경제적 기능이더라. 그 대상자가 중소득층, 고소득층이래요. 그래서 얘는 경제적 기능에 입각하는 것이다 돼 있는데 주택 소요 부분에다가 별표를 치세요. 주택 소요에, 수요 말고 소요에. 사회복지 정책상의 개념이랍니다. 정책상 개념. 얘는 형평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대요. 그럼 저소득층도 주거는 확보해야 되잖아요. 주거의 안전성은 도모가 돼야 되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얘는 정치로서 달래줘야 된다. 대상자는 무주택 저소층 계층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구분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저를 보세요. 저소득층에 가서 저소득층도 주택을 달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정부가 한마디 한 거예요.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였냐면 너희들도 중소득층, 고소득층처럼 시장 원리에 의해서 주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은 너희들은 평생 집 없이 살아라 이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럼 저소득층이 가만히 있을까요? 소요가 발생할까요? 한자로 그 소요는 아닌데 그래서 이걸 주택 소요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 소요는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다? 저소득층. 되시겠죠? 네, 그 개념으로 기억해 두시면 이 문제가 풀려요. 기억을 꼭 해두세요. 됐죠? 예, 그러면 다시 정책론으로 돌아와서 그것만도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펼치는 거라고 했어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건가요? 그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적인 개입인가요? 공적인 개입인가요? 공적인 개입일 거예요. 공적 개입. 그럼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개입하나요? 아니죠. 시장이 무언가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질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여기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학 총론을 공부할 때는 부동산의 종류라고 해서 토지의 종류 여러 개 막 공부하고 주택의 종류 공부하고 특성들 막 공부했죠. 그렇죠? 근데 거기를 지나치면 무조건 부동산은 크게 둘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와 건물. 건물 중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것.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누구나. 그게 뭐죠? 건물 중에 주상공 중에 뭐? 주택.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처음 출발이 부동산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이 있겠죠? 그럼 부동산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겠네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 그럼 부동산 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네요. 무엇과?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정책은 기본적으로 누굴 위한 정책이더라? 유효 수요자, 잠재적 수요? 잠재적 수요. 주택 수요, 소요. 주택 소요 계층인 무주택 저소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펼치겠죠? 되셨죠? 그 다음 공공자가 붙으면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정부가.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정책. 정책론에서 공부하겠죠? 그 임대료 보조를 해주는 건 누가 보조해 주겠죠?
임대료 보조도 정부가 해주겠죠. 임대료 규제를 하는 것도 누가 하죠? 정부가.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임대료 규제를 하는 이유는 임대인을 위해서 할까요? 임차인을 위해서 할까요? 임차인. 시장 기능에 맡겨놨더니 임대료가 너무 지나치게 높아져서 누가 피해를 입으니까? 임차인이 피해를 입으니까. 정부가 누굴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 보고 너희들 아무리 임대를 높게 받아도 얼마까지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보호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정책은 정부가 돈이 남아돌고 인력이 남아돌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쓰잘데기 없이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직접 공급하나요? 아니겠죠. 시장에다 대고 야 너희들 집 지을 때 고가 아파트 지을 때 고급 아파트 지을 때 그 옆에다 임대 아파트도 몇 동은 지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지을게 얘기하는 게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일 거 아니에요. 되세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고소득층이 들어가 사나요? 저소득층이? 지금도 만약에 망설이시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급해 줬는데 임대주택 단지에 그렇게 외제차가 많다면서요.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각나니까 그러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임대주택 건설 공급을 해주면 누굴 위한 정책이다?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 임대인, 임차인 항상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정부는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임대인을 위한 정책은 없어요, 여러분. 정책론에서는 임대인은 약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익을 제대로 못 누리는 피해자? 네. 되시겠죠? 그게 중심적인 내용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되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정책론의 부분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지금 220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동산 정책론. 체크 포인트 한번 보실래요? 제일 위. 이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 정책론은 30회와 31회 모두 8문제에서 9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여러분 전체 40문제 중에 얘가 8문제에서 9문제가 나왔답니다. 많이 나온 건가요? 적게 나온 건가요? 많이 나온 거예요. 미친 듯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8문제, 9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좀 덜해요. 그래서 보통은 예전에는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나왔었어요. 이 정도로 회귀하지 않을까? 많이 나오면 6문제 정도? 근데 얘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근래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나요? 부동산 시장이? 그렇죠. 그럼 각각의 정책별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지를 공인중개사가 될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나요? 모르고 계셔야 되나요?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지의 여부를 중개사 시험에서 계속 파악을 했던 거죠. 판단을. 그래서 정책론 부분에 문제가 늘었던 것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정책론을 내면서 항상 부담이 있어요. 정책론을 열심히 잘 공부하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간단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 다음 220페이지의 출제 키워드 및 출제 경향에 부동산 문제, 부동산 정책,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시장 개입 수단,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등으로 나눠져 있다. 되시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나오는지가 쭉 돼 있네요. 근데 거의 대부분 부동산 문제, 부동산 정책의 그냥 순서나 이런 부분 빼놓고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부터 시작해서는 출제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나요? 빈출 정도가? 자주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겨보세요. 이제 223페이지를 보십시오. 223.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론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정책론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교재로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262페이지. 한 40페이지 정도 되죠?
네. 근데 이 부분에 제가 기본서를 쓸 때 초점을 맞춘 부분이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제가 읽으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기본서 부분에서 시간이 좀 많이 남으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읽어보셔도 제가 좀 많이 풀어서 써놨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 도모가 되긴 할 거네요. 이해가 좀 더 되시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기본서를 디립다 대고 읽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읽을 때도 뭐 중심으로 읽는다? 색깔 넣어드린 내용들 중심으로. 그럼 이제 칠판만 보세요. 해볼게요. 나중에 보시면 아 그래서 경제론을 공부했구나 이걸 느끼실 거예요. 진짜로. 정책론은 경제론에서 그냥 똑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정책론의 첫 번째로 정책은 왜 나왔다?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그랬죠. 그럼 부동산 문제가 어떤 특징을 띠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특징을 봤더니 첫 번째, 비가역성의 특징을 띈답니다, 여러분. 그럼 비가역성은 얘는 아닐 빌자에 아닐 비자에 가능할 가자에 거스릴 역자예요. 그럼 되돌릴 수 있다는 게 가역성이죠. 그럼 비가역성은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특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 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처음으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되셨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악화 성향이라는 특성을 띈답니다. 그럼 악화되는 건 좋아지는 건가요? 나빠지는 건가요?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 점점점 나빠지는 거죠.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딱 무엇 못하면 더욱더 무엇 못해진다가 나오면 얘는 악화 성향이에요. 그럼 부동산 문제의 특징은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 지속된답니다. 그래서 계속된다, 지속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분주하시네요. 223페이지에 그 밑에 2번 중앙에 부동산 문제의 특징에 괄호 1번 악화 성향부터 시작해서 뭐 내용들이 있잖아요. 순서는 좀 바꿔놨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민감하신 분들은 이 번호가 안 받는다고 이게 다른 내용 아니냐 이러시던데 제가 쓴 교재가 맞고 제가 만든 PPT가 맞습니다. 이쪽 잘 보시고. 그래서 지속성은 계속된다, 지속된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 다음 부동산 문제는 해결수단이 하나로 해결이 된다, 다양한 해결수단이 필요하다. 다양한 해결수단이 필요하답니다.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간단하게. 부동산 문제가 한 번 발생이 되면 되돌리기 어렵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동산 정책도 한 번 잘못 시행이 되면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문제가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딜 보고 있어요? 어딜 보고 있죠?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부동산 정책론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발생한 걸 모르겠죠. 근데 문제의 특징이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 문제가 되죠. 악화됐죠,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 발견해서 해결하려고 들면 돈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모니터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는 표현들이 나오겠죠, 그냥. 듣고 맞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기본은. 그래서 이제 또 부동산 문제가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쭉 계속되니까. 정책도 잠깐 펼쳤다가 그만두면 되나요?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나요? 부동산 정책은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다음, 한 가지 해결 수단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투기를 잡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하나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해야 되죠. 입법부. 그리고 개를 만약에 띄어먹거나 등등 그러면 사법부도 관여하나요? 그렇죠. 실제로 정책을 펼칠 때 그걸 시행할 때는 공무원들이 하죠. 행정부도.
그래서 다양한 해결 수단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 한 가지 해결 수단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걔는 X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런 문제는 가능하겠죠. 다음 중 부동산 문제의 특징. 비가역성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예? 그럼 비가역성 4개에 다른 거 하나를 섞어놓고 찾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설명드린 거죠. 고개 들어보세요. 한 번만 연습하고 말 거예요. 이걸 뭐 주구장창하지 마세요. 되돌릴 수 없다 그러면 걔는 뭐다? 비가역성. 문장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계속된다, 지속된다 이렇게 나오면 지속성이에요.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 악화된다. 악화 성향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어디에 속하겠는지 찾아보세요. 이것만 생각하시면서 도시스프롤은 도시가 무분별한 확장이 되는 것. 무분별한 도시의 팽창 확장을 도시스프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개발 제한 구역 등 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 도시 스프롤은 더욱더 심화된다. 걔는 부동산 문제 중에 어디? 악화 성향이에요. 이렇게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된다고요. 끝. 됐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224페이지 내용까지를 봤고, 그 다음 225. 부동산 문제 부분에 토지 문제 있죠, 여러분? 1번, 바로 1번. 토지의 부족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토지의 부족은 부증성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이를 물리적 토지의 문제라고 하더라. 그래서 물리적 절대량이 부족한 걸 얘를 토지의 부족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토지 문제는 토지의 특성 중 무엇에 기인한 것이다? 부증성, 물리적 절대량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부족은 부동산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된다. 그 다음 바로 2번. 직가구 현상은 물리적 토지의 절대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토지의 가격은 점점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높을 고자를 써서 얘를 뭐라고 한다? 직가고 현상, 고지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좋은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개념은 이거예요. 지가가 많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토지 가격이 계속 쭉쭉 올라가요. 그럼 돈 가진 사람들이 그 토지를 미리 사놓고 기다리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지금 이용할 생각이 없는 사람도 토지를 사놓고 놀리겠네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기를 저는 투기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심성이 고와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투기는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그럼 투기가 성행되면 빈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까요? 커질까요? 커지겠죠. 그럼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얘기가 기억과 니은에 있는 내용이고. 됐죠? 그 다음 디귿. 주택 문제 부분에 별표가 2개 돼 있나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파트를 지어요. 근데 직가구 현상이 발생하면 택지의 구입 비용이 높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 3억에 분양을 한다면 예전에는 택지 구입 비용이 1억이었는데 그럼 건설비로 얼마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2억을 쓸 수 있죠. 근데 택지 가격이 높아져서 2억으로 올라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주택 가격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건설 비용을 이제 얼마밖에 못 쓴다? 1억밖에 못 쓰겠네요. 그러니까 주택 건설 비용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주택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겠다, 저하된다?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되시죠?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택지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뽕을 뽑기 위해서 위로 지나치게 높이 올릴까요? 지나친 고층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건물이 주변 건물보다 훨씬 더 높은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그 주변만 가면 교통 정체가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차장을 앞에 두고 한참을 또 기다리죠. 네. 그런 내용들. 그래서 과도한 직주분리와 스프롤을 야기시킨다. 도심의 지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도심의 직장을 뒀는데 도심의 주택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도심에 주택을 못 두고 외곽으로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무슨 분리가?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직주 분리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곽에 빠져나가 사는데 외곽의 이제 집가도 점점 올라가요. 실제로. 지금 강남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강남에서 출퇴근하기가 어려우니까 남양주 등이나 이렇게 신도시로 빠져나가나요? 빠져나갔죠. 근데 그 신도시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옆으로 더 빠져나가죠. 그럼 도시가 무분별한 팽창이 되죠. 그게 뭐다? 도시 스프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리을, 기업 경영의 악화가 나오는데 그냥 듣는 거예요. 기업은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선 당연히 토지가 필요합니다. 생산의 3요소 중에 토지가 당연히 들어가니까. 근데 이때 기업 용지를 기업이 고지가 현상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확보해야 된다면 그만큼 생산 비용의 증가가 나타나겠죠? 그럼 생산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손해를 볼 수 없으므로 가격을 올리겠죠? 그럼 똑같은 물건의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럼 똑같은 물건이 수입돼서 들어오겠네요? 그럼 무역 수지는 흑자가 나요? 적자가 나요? 적자가 나겠죠. 그러면 기업은 점점 장사가 안 되니까 고용을 더 창출할까요? 줄일까요? 줄이겠죠. 그럼 시장 전반적인 수요자들의 유효 수요 수준이 줄겠죠. 그럼 물건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더 안 팔리죠. 맞아요, 여러분? 그럼 고용이 더 줄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지가 현상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인건비가 싸기도 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빠져나갔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토지 가격이 높아서 낮아서? 높아서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26페이지. 그래서 제일 위 생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매출액이 감소하여 수익률이 하락한다. C. 결국은 기업 경영 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당연한 얘기예요. 미음. 공공용지 확보의 어려움.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정부도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지가 현상이 발생하면 그만큼 사들이는데 재정적 부담이 따르겠죠. 그럼 어렵게 샀다 손치더라도 그만큼 문제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이 돼요. 높은 가격에 사면 결국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죠?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전가돼서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공공복지 사업을 펼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복지 수준이 저하되나요? 저하됩니다. 그래서 땅값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건 국민 경제에 단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절대로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하나 일일이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얘. 그러라고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수업을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찝어서 수업을 진행하니 불만의 얘기가 뭐냐면 왜 교재를 보면서 안 하냐. 교재 일일이 줄을 그어다오, 줄을 쳐다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절대로 막 외우지 마세요, 제발. 그 다음 3번에 토지 소유의 편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자, 고개 들어보세요. 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거 공법 선생님 여러 번 물어보던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 소유한 사람 토지 소유하고 있다에 손들어야 된다면서요. 아파트 건물과 대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도 있으니까 토지를 소유한 거라면서요. 맞죠? 그게 뭐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영향이 되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주택 부분에 아파트 밑에 있는 땅, 그거 소유한 거 말고 별도로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일반적으로 드물잖아요. 근데 전국의 토지를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긴 하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말고는. 그러니까 사적 편중이 심하다, 심하지 않다? 소수의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생산의 근원이 되는 토지를 소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게 되면
자원 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시켜서 사회 불안정의 요인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보실까요? 부동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출발이었죠. 저한테 정책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러면 부동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인 개입을 해. 그게 정책이야. 이게 끝인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문제의 특징을 공부했어요, 먼저. 그 다음 문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문제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뭐부터 공부했다, 지금? 토지 문제를 공부했죠? 맞죠? 그러면 부동산 문제가 많은지 적은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공부할 때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건축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었죠? 그래서 건축 경기니까 제일 중요한 지표는 뭐였고? 건축량. 기억이 나죠? 어렴풋이 나죠? 건축량이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하죠? 거래량.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 변동하죠? 가격 변동. 그때 제일 중요한 건축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허가받고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한다? 추억이 사라졌네, 지금. 하나의 추억이. 그래서 앞에서 가고, 같이 가고, 뒤에서 따라간다. 선행, 동행, 후행. 지표. 이렇게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억이 있네요, 지금. 그래서 그 내용들. 그럼 마찬가지. 부동산 문제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는 정도가 그렇게 자주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린 그 방식대로만 외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암기 방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해를 도모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해를 도모를 못해서가 아니라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파트에서는. 그냥 그것만 한번 딱 치고 넘어가면 될 걸 죽어라고 읽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어떻다는 걸 실제 여러분들이 중개사가 돼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 자, 보세요. 이제 부동산 문제의 지표를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부동산 문제의 지표를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는 말 그대로 문제의 지표인가요? 문제의 지표죠. 그럼 이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가 큰 건가요? 그럼 문제가 크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높을수록 나쁜 거죠. 이걸 딱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이제 측정 지표들을 보면 첫 번째로 노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226페이지에 박스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다가 막 체크를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 보세요. 그냥 쭉 보고 넘어갈 겁니다. 정사각형이 있어요. 자, 여기에 뭘 그릴 거냐면 세로축에는 소득을 계속 누적시킬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가로축에는 인구를 점점 누적시킬 거예요. 인구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칠판. 인구가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밑바닥을 기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다 소득이 제로네요. 아니 만약에 1명 늘었을 때 소득이 그만큼씩 다 올라간다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겠죠. 지금 그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여기 0이에요. 여기는. 얘가 A. 여기가 이제 당연히 뭐겠죠? B겠죠. 그때 1인당 소득이 모두 균등하답니다, 여러분. 1인당, 국민 1인당 소득이 모두 균등하대요. 그럼 얘는 완전 평등인가요? 완전 불평등인가요? 완전 평등한 경우죠? 내가 다 갖고 있어야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완전 평등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완전 평등인 걸 제가 여기다가 체크를 해볼게요. 어떻게 그려지나 보세요. 얘가 이렇게 대각선이 그어지면 여기 보이시나요? 인구 1명 늘었죠? 화살표가 있어요, 지금. 화살표. 소득이 이만큼 늘었어요. 그게 1명 더 늘었어요. 똑같이 소득이 늘었어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결국은 대각선이 되나요? 연결해 보면 대각선이 나오겠죠. 되셨죠? 이때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노렌츠 곡선이라고 해요.
네. 무엇과 무엇? 소득 누적과 인구 누적을 합쳐서 선을 그었을 때 걔를 노렌츠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노렌츠 곡선이 지금 대각선이네요. 대각선은 지금 뭐죠? 1인당 소득이 균등한 거죠? 완전 평등, 완전 불평등? 완전 평등이네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그려진대요. 노렌츠 곡선이. 그래서 노렌츠 곡선과 자, 지금 이 노렌츠 곡선과 이 대각선이 차지하는 이 스몰 a, 얘가 바로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랍니다. 뭐다?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에요. 되셨죠? 그럼 이제 나머지 얘를 스몰 b라고 해요. 이 전체 삼각형 중에. 보면서 이제 갑자기 듣기 싫어질 거예요. 뭔가 그리면 싫어지잖아요, 사실은.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선 OB가 되면 선 OB, 지금 선 OB죠? 그러면 지금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 빵인가요?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A가, 스몰 a가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잖아요? 근데 이 선, 노렌츠 곡선이 가서 대각선에 딱 달라붙으면 스몰 a 제로죠? 걔가 뭐다? 완전 평등이죠. 맞아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1인, 한 명이 전체 소득을 다 가지고 있대요. 부러워 죽겠죠, 지금. 한 명이 전체 소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완전 평등인가요? 완전 불평등인가요? 완전 불평등한 경우겠죠? 그럼 이 완전 불평등한 경우를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갔어요. 인구가 계속 누적이 되는데 위로 하나도 못 올라가요. 다 밑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소득이 없죠? 그러다가 마지막 한 명째 늘었더니 위로 착 올라가요. 이 인간이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되시나요? 그럼 얘는 완전 평등이다, 완전 불평등이다? 완전 불평등한 경우죠. 네. 그래서 선 OAB가 되겠죠, 지금. 네? 지금 노렌츠 곡선이 이렇게 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얘가 이렇게 잡아 당겨져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노렌츠 곡선의 면적은 삼각형 OAB인가요? 그렇죠. 지가 제일 큰 게 지금 OAB잖아.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론.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것 같나요?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 넓을수록 평등인지 불평등인지 이걸 문제로 내겠죠. 우린 결론을 알고 있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 문제의 지표니까 이 지표가 높을수록 좋다, 나쁘다? 나쁘다. 나쁜 건 평등, 불평등? 불평등. 그러니까 이 내용 몰라도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 커진다 그러면 평등, 불평등? 불평등의 정도가 커지는 거고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 점점 작아서 0에 가까워질수록 평등, 불평등? 평등함의 정도가 커지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0이면 완전 평등. 전체 삼각형이면 완전 불평등. 그렇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노렌츠 곡선의 면적, 스몰 a는 자, 이 크기가 맞는지 보세요. 0부터 시작해서 0이면 완전 평등인가요? 응? 0이면 완전 평등이죠? 얘가 스몰 a 더하기 b까지 가나요? 전체 삼각형. 가장 클 때. 얘는 완전 불평등이죠?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 지금 저기 뭐라고 적혀 있죠? 문제의 지표이므로 높을수록 나쁘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때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 전체 삼각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를 지니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만 여기 보세요. 이제 지니계수라는 것은 전체 삼각형에서 A 플러스 B죠? 네.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 A였죠?
이 A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게 진위계수란 얘기죠. 그럼 느낌이 딱 오는 게 A가 0인가요? 가장 작으면? A가 가장 작으면 0이잖아요. 맞죠? 그럼 완전 평등, 완전 불평등? 완전 평등이었죠. A가 가장 크면 A 플러스 B인가요? A가 가장 크면 A 플러스 B죠. 그럼 그때는 A 플러스 B를 A 플러스 B로 나누면 1이겠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림을 보세요. 진위계수는 전체 삼각형 면적에서 로렌츠 곡선의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되더라. 지금 그 얘기죠. 그리하여 스몰 a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때 스몰 a가 로렌츠 곡선의 면적이죠. 우리는 알고 싶은 걸 항상 어디로 올린다? 분자. 위에라고 하지 말고 어디? 분자. 그럼 전체는 a 플러스 b. 그러면 이제 로렌츠 곡선의 면적은 0이면 완전 평등이었고 아까 봤던 거. a 플러스 b면 완전 불평등이었어요. 얘를 이제 올릴 거예요. a 대신에만 집어넣으면 되죠. 가장 작을 때 0. 맞나요? 그 다음 가장 클 때는 a 플러스 b, a가. 그럼 0을 그 어떤 수로 나눠도 0이죠. 그러면 지금 진위계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질까요? 맞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칠판. 시험에서는 죽어라고 나오는 게 이게 나올 수 있겠죠. 뭐 죽어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진위계수는 0부터 2 사이의 값을 갖는다. x, 1이죠? 진위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의 정도가 커진다. x죠. 얘 뭐의 지표? 문제의 지표. 이게 클수록 높을수록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질수록 나쁜 거죠, 지금. 불평등의 정도가 커지는 거지. 그럼 0일 때 완전 평등? 맞죠? 지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 되셨나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슈밥의 지수라는 게 있대요. 지금 쭉쭉쭉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어딘가에 있습니다. 228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슈밥의 지수는. 있죠? 네. 그래서 슈밥의 지수는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엥겔지수 공부해 보셨어요? 엥겔지수. 엥겔지수는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었죠, 여러분? 그렇지. 식비입니다. 전체 생계비 중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생계비가, 생활비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식비로 20만 원을 써요. 그럼 엥겔지수가 얼마죠? 20%예요. 20%. 근데 엥겔지수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 시간에 시험 문제로 나올 때 포인트는 뭐냐면 저소득층일수록 엥겔지수는 높다, 낮다? 높다였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노숙자, 돈이 많은 분이에요, 적은 분이에요? 적은 분이죠. 그럼 그분이 쓰는 돈의 거의 대부분은 식비죠. 되시나요? 그런데 소득순이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하루에 3끼 먹었던 사람이 하루에 10끼 먹나요? 좀 더 비싼 걸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체 생계비에서 문화생활비니 온갖 다른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순이 올라갈수록 점점 줄겠죠. 되세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식품 영양학인가요? 부동산학인가요? 부동산학이죠. 그럼 인간의 생활에 꼭 필요한 건 의식주? 식비 관련된 게 엥겔지수? 그럼 주거비 관련된 내용이 있겠네요? 슈밥의 지수. 그래서 슈밥의 지수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뭐 중에서? 전체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랍니다. 그래서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은 슈퍼주니어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슈즈로 그냥 기억하고 말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슈밥의 지수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겁니다. 되셨어요? 그럼 여기만 보고 대답해 보세요. 얘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인가요? 몇 번? 지금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3번이에요. 얘 높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높을수록 나쁘죠. 그러니까 슈바비 지수가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커서 나쁜 거죠. 네. 주거 부담 능력 자체가 떨어져서 나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전체 생계비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꼭 필요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죠.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저소득층일수록 슈바비 지수는 커진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이걸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됐죠? 그 다음 도심과 외곽 중에 이게 얼마나 간단한 내용인지 보세요. 도심과 외곽 중에 어디가 주거비용이 높죠, 여러분? 주거비.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말도 안 되죠. 도시 중심과 강남과 외곽 저 변두리 중에 어디에 주거비, 주택 임대료가 더 높아요? 도심이 높죠? 그럼 당연히 슈바비 지수는 어디가 높죠? 얘가 주거비잖아요, 여러분. 주거비가 높으면 슈바비 지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슈바비 지수는 어디가 높고 도심은 높고 외곽은 낮겠죠. 그렇죠? 그 다음 슈바비 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가 적당하답니다. 20% 정도가. 근데 얘가 20%가 되려면 서울에 살면서 20%가 나오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의 웬만한 임대료가 월세로 산다 그러면 25평대 아파트도 12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 되죠. 그렇게 지금 올라갔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게 현실이죠, 현실. 그럼 이게 20%가 되려면 이 사람의 소득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거의 8, 900은 돼야 이게 가능해지죠? 네? 근데 그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20% 정도가 적당하대요. 슈바비 지수.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이게 이 부분에서 나오면 은근히 헷갈립니다. 헷갈리겠죠? 슈바비 지수와 소득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헷갈려요. 그래서 안 헷갈리는 방법은 슈와 소는 뒤집으면 되나요? 뭔 얘기를 했죠? 쇼가 되겠죠? 그래서 슈와 소는 반비례예요. 네? 나중에 시험 문제로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 제가 왜 자꾸 하면서 암기 방법을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아무리 이해를 잘 해놔도 시험장 들어가서 기억 안 나요. 정말 처절하게 안 납니다. 처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안 나요, 진짜로. 그럼 뭔가 딱 기억나서 기준이 돼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되시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1차 시험의 파트너인 민법은 지문이 길어요. 그 지문을 열심히 읽으면서 가불병정을 그려서 풀다 보면 민법에 푸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개론을 빨리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슈바비 지수가 뭐였더라 막 이렇게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미 날 샌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슈주 이렇게 해서 풀겠죠. 그래서 슈바비 지수가 높을수록 나쁘다 그러면 맞네 그러면서 지나갈 거라고요. 왜?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니까 높을수록 나쁘다며. 이렇게 기억하겠죠.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문제를 못 푼다고. 되셨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PIR 지수, RIR 지수가 있대요. 얘들이 살짝 쿵 나왔어요. PIR 지수는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랍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대답해 보세요. 지금 어디에서 나왔죠? 제가 지금 계속 뭘 강조하고 있나 보세요.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죠. 그럼 이 지표 높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나쁜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PIR 지수는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래요. 지금 228페이지에 있어요. 막 세차게 페이지 넘기지 말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래요. 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냐면 연소득에서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랍니다. 그럼 금액을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여러분.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 초년생으로 따지자면 소득 수준이 낮은 거 아니죠? 거의 월 400 정도 수준이 넘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소득이에요, 지금. 근데 주택가격이 얼마냐면 얘가 10억이래요.
그럼 이 사람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몇 년을 꼬박 모아야 되나요? 몇 년? 20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수치가. 나왔죠? 그럼 20년간 이렇게 돈을 모았으면 이 사람이 이미 죽었죠. 하나도 못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 굶어 죽었거나 옷을 못 입어서 못 팔려 죽었겠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네.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의 소득의 절반 정도만 모아도 주위에 친구가 없죠. 독한 놈 소리를 들으면서 주위에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40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PIR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심각해요, 솔직히. 굉장히 심각한 나라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젊은 층은 아예 주택을 마련할 생각이 없죠. 그래서 돈을 다 쓰고 산다니까, 그냥. 디립다 쓰고 삽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이게 PIR 지수예요. 그러면 이제 RIR 지수가 있어요. 얘는 주택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래요. 그럼 당연히 분자에 뭐가 들어갈까요? 주택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그럼 분모에는 소득이 들어가요. 그럼 얘가 월 임대료면 얘는 월 소득일 거고, 연 임대료면 연 소득이겠죠? 그럼 칠판 이쪽 보세요. 임대료가 달에 100만 원이에요. 얘 달에 월급이 400만 원인 사람이랍니다. 그럼 25%죠? 200만 원인 사람이 100만 원이면 50%죠? 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에서 주택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의 생활 수준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주택 임대료를 거의 대부분 써버리니까.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높을수록 나쁜 겁니다. 근데 이쪽 보세요. 제가 어디다가 체크했는지 보세요. 체크해놨나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PIR 지수는 주택 임대료라고 나오면 헷갈려요. 이게 헷갈린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이 실제로 우리는 이런 표현 쓰나요? 피 같은 내 돈? 피 같은 내 돈이라는 표현 쓰죠? 그러니까 피가 나오면 가격이죠. 그 다음 주택이 알 까는 게 임대료죠. 알 까는 게 임대료죠. 이렇게 기억하면 안 헷갈린다는 얘기죠. 지금 뭐가 왔다 갔습니다. 네. 그리고 6번째, 전세가를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를 판단해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주택가격이 10억이에요, 여러분. 근데 전세 금액이 얼마냐면 6억이랍니다. 그럼 얘는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죠. 우리나라에서 보통 전세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원래? 60에서 70 정도였어요. 거의 한 60 정도였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주택가격에서 전세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죠? 서울 기준으로. 8, 90%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외국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전세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제도인가요? 우리나라에 있나요? 네, 우리나라만 있대요. 기본은. 그래서 전세제도 얘기를 딱 들으면 외국에 있는 부동산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대요. 그러면 그 전세 금액은 당연히 주택가격보다 비싸겠구나. 이 얘기를 한답니다.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주택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그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러니까 떨어질 때를 대비했을 때는 떨어지면 낭패죠. 맞죠? 근데 전세를 살게 되면 부동산 가치의 좌우를 안 받죠. 네. 그러니까 위험을 덜 감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렇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 여기. 그래서 전세가, 얘를 주택가격으로 나눠요.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세 금액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이 비율 자체가 낮아진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가 50%에서 40%로 낮아졌어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낮아졌다 그러면 왠지 얘가 내려간 느낌 드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전세가를 주택가격으로 나눈 비율이 낮아지면 반드시 전세 금액이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내면 사람들이 문제를 풀 텐데 반드시 임차인의 부담은 줄어든다 그러면 헷갈린다고요. 임차인의 부담이 줄었다는 얘기가 전세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반드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 있는지 보세요. 이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예요. 얘가 떨어져서 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때는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든 게 맞아요. 전세 금액이 낮아졌으니까. 그런데 얘 올라갔어요. 얘가 올라갔어요. 근데 얘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주택가격 상승폭이 더 큰 거죠. 그럼 뭐는 올라갔지만? 전세 금액은 올라갔지만 비율 자체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낮아졌죠. 그렇다고 임차인의 부담이 줄었다고 얘기할 수 없죠. 되셨나요? 그네요. 그리고 유난히 어떤 지역에 주택가격에서 전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난히 낮대요. 유난히. 그럼 그 말은 유난히 뭐가 높다는 얘기죠? 주택가격이 높다는 얘기죠. 거품 가격이 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전세 금액은 교환 가치인가요? 사용 가치인가요? 전세 들어가 사는 임차인은 산 거 아니죠. 임대인에게 산 거 아니라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잖아요. 주택가격은 교환 가치죠. 그럼 사용 가치보다 교환 가치가 유난히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용해서 누리는 효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품이 껴있다, 껴있지 않다? 껴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주거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냐면 피 같은 내 돈, 주택이 알까는 게 임대료, 네? 휴주, 주거비, 휴와 소는 반비례, 진위계수, 로렌츠 곡선의 면적 높을수록 좋다 나쁘다? 나쁘다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저거에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의 지표 높을수록 나쁘다의 예외가 있겠죠. 그 유일한 예외가 얘입니다. 10분위 분배율.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10분위 분배율은 226페이지에 있어요. 제일 밑에. 보셨죠? 네. 그러면 칠판만 보세요. 얘 분배율인가요? 비율인가요? 그럼 분수일까요? 분수겠죠. 그럼 10분위는 분은 나눌 분자예요. 그럼 몇 개로 나눴을까요? 10개의 구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분배되는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누굴 중심으로 판단하냐면 최하위 40%를 가지고 판단한대요. 소득계층을 10구간으로 나눠놓고 최하위 40%를 중심으로 판단한대요. 얘를 누구랑 비교하냐면 최상위 20%랑 비교해요. 얘를 40% 비교하면 너무 격차가 커지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되나? 얘가 뭐죠, 여러분? 10분위 분배율이죠. 그럼 저소득층에게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빵이면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빵이라면 완전 평등, 완전 불평등? 완전 불평등이겠죠. 그렇죠? 그럼 최하위 계층 40%에 빵을 집어넣겠네요. 얘 대신에 빵을 집어넣은 거죠, 지금. 그럼 얘를 최상위 20% 나누면 가장 작은 게 이 값이겠죠? 빵이죠, 빵. 그리고 최하위 계층의 소득과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똑같대요. 그 말은 완전 평등, 완전 불평등? 상위 계층의 소득과 하위 계층의 소득의 격차가 없다니까 완전 평등이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은 40을 20으로 나눈 값이죠. 아니, 퍼센트인데 100%가 결국은 똑같잖아요. 그걸 똑같이 나눴으니까. 그럼 40을 20으로 나누면 얘는 얼마가 나오겠네요?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빵을 뭐로 나눠도 빵이고, 에? 빵이죠, 빵. 얘 나누면 2죠.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은 얼마 사이의 값을 갖는다? 0부터 1이다, 0부터 2다? 0부터 2 사이의 값을 갖죠. 아까 진위계수는? 잠깐만 있죠? 진위계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졌죠. 근데 지금 10분위 분배율은 얼마를 얼마로 나누니까? 40을 20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만 높을수록 좋다 나쁘다? 지금 얘가 높을수록
최하위 계층에게 분배된 소득 비율이 높다? 정부 입장에서 판단하시라고 그랬죠? 그럼 최하위 계층에게 소득이 분배가 많이 되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죠. 그래서 얘만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0일 때 가장 나쁜 거고 2면 가장 좋다? 네,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됐다고 해주세요. 높을수록 나쁘다, 이 예외예요. 그리고 5분위 분배율이 있는데 5분위 분배율은 얘는 구간을 몇 구간을 쪼갠 거냐면 5개 구간을 쪼갰어요. 그래서 얘는 예외일까요? 예외가 아닐까요? 아까 예외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밖에? 10분위 분배율밖에. 그럼 5분위 분배율은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높을수록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럼 얘는 누구에게 분배가 많이 될수록 나쁘다라고 평가할까요? 정부는? 고소득층이죠. 상위 계층. 그래서 얘는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눠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빨리 넘기고 있죠? 그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 값을 갖는데요. 그런데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은 거죠. 얘 무한대가 되면 완전 불평등. 1이면 완전 평등. 이렇게 나눠진답니다. 1부터 무한대라는 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전 5분위 분배를 안 했다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할까봐 겁나서. 됐나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딱 기억하면 된다? 자, 고개 드세요. 이제 정리. 부동산 문제가 많은지 적은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더라. 걔가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다. 대놓고 문제가 하나는 나올 수도 있다. 많이 안 나왔었지만, 자주 안 나왔었지만. 그때 문제의 지표이므로 높을수록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래서 뭔지 몰라도 노렌츠 곡선의 면적은 넓을수록 좋다, 나쁘다? 나쁘다. 평등, 불평등? 불평등. 진위 계수도 높을수록 좋다, 나쁘다? 나쁘다.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맞습니까? 그때 딱 하나 예외가 있었죠? 10분위 분배율만 누구에게 분배되는 비율이므로? 최하위 계층 40%가 분자였죠. 걔만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40%를 20% 나누니까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2가 나온다. 0부터 2더라. 그걸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PIR 지수는 주택가격, 주택임대료? P 같은 내 돈, 주택가격. RIR 지수는? 주택이 R 까는 게 임대료. 주택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 됐죠? 슈주? 슈바베 지수? 주거비? 기억하시면 돼요. 소득과 비례, 반비례? 슈와 소는 반비례.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한 번도 안 헷갈려, 한 번도. 기억을 꼭 해두시면 돼요. 됐죠? 5분만 쉬고, 조금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쉬세요. 5분 쉬시고.